저는 오두막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안대민 목사고요. 또 익명 또는 닉네임으로는 이제 바르실레, 다윗 왕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서 산속에 들어갔을 때 도왔던 한 할아버지 이름이 그 바르실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울 때 예전에 닉네임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저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르실레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목사님을 유튜브로 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유튜브로 뵙고, 또 임하고 상담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보게 됐고, 또 여러분들 체육대회 하는 것도 봤어요. 굉장히 기쁘고 이렇게 밝은 교회가 있나 싶어서 정말 빨리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침례하는 모습도 봤는데 너무 감동받아서 여러분들 정말 가까이서 좀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저희들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단 청소년 상담으로 처음에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고민하다가 청소년 상담에 또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 중에서 중독 중에서 특별히 핸드폰에 대한 부분을 좀 앞부분에 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독의 약간 중독이 뭔지, 특징이 뭔지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릴 건데, 그때 이제 본인도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또 가족이나 또 배우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그러면 중독은 해야 되는가에 대한 큼직큼직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오늘 잠깐 한 번 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손에 이 자리를 의탁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또 스피커가 되어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얼마나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모임과 또 예배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귀한 깨달음을 주님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25살에 결혼했습니다. 네. 35살이 되니까 아이가 10살쯤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한 5학년, 이제 고학년이 되어져 가는 거죠. 고학년이 돼가니까 아이의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 이렇게 부드럽게 보는 그 눈빛이 이렇게 노려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그 식탁에 앉아서 아이가 있으면 이렇게 제가 서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 저를 이렇게 쳐다볼 때 이렇게 치켜서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느 순간에 얘를 그냥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느꼈던 때가 있었어요. 하루는 이제 식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식탁에 이제 아이가 앉아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이제 저는 이제 정수기에서 물을 뜨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손발이 좀 차요. 그래서 저도 맨발 걷기를 좀 할까 손발이 차서 지금 고민이 많은데, 제가 그날은 이제 왼손으로 추리닝 바지에다 손을 집어넣고 이제 오른손으로 정수기에서 물을 뜨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치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손 빼. 손 빼. 그래서 이게 뭐지? 우리 착한 아이는 어디 갔지?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그래서 저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왜 내가 뭐 잘못했니? 그랬더니 아이가 짧게 한마디 했어요. 버릇없어 보여. 그때 이후로 사춘기 딸아이는 이게 막 대하는 게 아니다, 겸손하게 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중학교를 가고 이제 중고등학교가 이제 될 때쯤에 이제 아이가 마치 게으름에 중독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떠냐면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늦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파. 근데 아프지 않거든요. 근데 아프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다가 좀 전화를 좀 걸어달라, 자기 아프다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좀 부대낀 거죠, 저희도. 그럴 때 어쩐 때는 아예 아프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무단 결근을 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교를 갔거든요. 12년을 개근을 했던 저로서는 이 아이가 중고등학교가 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프지 않은데 아프다고, 설사 아프다 치더라도 학교를 가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말도 없이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학교를 가지 않는 게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어땠을까요? 애간장이 탔어요. 속이 쓰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침마다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학교에다 전화를 걸어달라. 진짜 아픈 거니까 걸어달라. 그럼 저희는 넌 아프지 않다 라고 하면서 아침만 되면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저희가 학교에다 전화를 걸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날 카톡으로 저와 아내에게 카톡 문자를 보냈어요. 영상 하나와 함께 오은영 박사님의 영상을 하나 저한테 보낸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대부분 부모님이 좀 잘못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잘못한 그 영상,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 부모님을 굉장히 꾸짖은 그 영상을 보내서 내가 이렇게 아침에 학교를 가지 않는 건 다 당신 2명 때문이야.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너무 상심이 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이러려고 아이를 이렇게 열심히 키웠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는 게 아니고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 싸움이 저녁까지 이어져서요. 가끔은 주말에도 이게 이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제가 사역을 마치고 아내는 이제 집에 좀 먼저 가 있는 상황에서 집에 오는데 어디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으아!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게 어디 집에서 이렇게 대낮부터 싸우나, 오후부터 싸우나, 이렇게 집에 왔는데 아내가 딸방에서 팔짱을 끼고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고, 딸은 창문을 열고 소리를 팍 지르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 게으름으로 인한 집안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와 저는 이게 예산일이 아니다 생각을 해서 조금은 한 발짝 물러나서 이 아이가 도대체 왜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관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뭐 때문이었을까요? 전날에 늦게까지 핸드폰을 붙들고 있는 게 문제였어요. 그냥 아침에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새벽 2시, 3시, 4시까지 핸드폰을 붙들고 있으니까 이제 아침에 아이가 도저히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럼 어렸을 때부터 핸드폰을 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핸드폰에 뭐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이가 첫 번째 핸드폰을 받았던 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지금보다 훨씬 늦죠. 그리고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아내와 저만 공유하고 저희는 마치 이웃집의 것을 몰래 쓰는 것처럼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절대 그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 돼서 아이가 이제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알아내고 그리고 핸드폰도 받아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차단 앱을 깔아서 이제 아이를 이제 관리를 했거든요. 근데 아이는 차단 앱을 결국은 다 풀어내가지고 그거를 또 게임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했더라고요. 이제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 몇 가지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느꼈던 첫 번째 감정은 뭐였을 것 같으세요? 아이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인해 늦게 잤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던 그때 첫 번째 감정은 뭐였을 것 같으세요? 그 첫 번째 감정은 깊은 죄책감이었어요. 아이가 핸드폰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내가 어린 시절에 이 아이와 내가 목회하느라고 아이와 많은 시간을 못 보내준 것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늦게 핸드폰을 주었다면, 또 일하는 것보다 아이와 좀 더 시간을 보냈다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런 감정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가 그 핸드폰 문제뿐만 아니라 게임 또는 뭔가의 어려움들이 있게 되면 부모가 1차적으로 갖는 감정은 죄책감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먼저 드릴 말씀은 이거예요. 죄책감은 아이의 양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 아이를 죄책감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아이에게 때로는 엄하게 대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노라고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아니요, 안 돼, 이렇게 해 라고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계선들을 다 무너뜨리게 되고 아이가 마치 규칙 없는 아이처럼 자라게 되는 거를 경험하게 됐어요. 저는 이 죄책감이 또 자책감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을 다시금 보게 됐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은 이겁니다. 얘야, 너도 실수할 수 있지 않니? 너도 어렸지 않니? 너도 아픈 부분이 있지 않았니? 라는 마음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의 죄책감들이 조금씩 치료되게 되었고 회복이 되게 되었고, 오히려 이런 가운데서 그래, 내가 과거에 실수할 수 있지, 그래 나도 연약할 수 있지, 하지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노라고 말하고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라고 말하고 하는 것이 아이의 양육에 훨씬 더 도움이 됐습니다. 자책감은 어떻다고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제가 느꼈던 두 번째 감정은 이겁니다. 이때 중독되면 어쩌나,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또 제가 중독 파티에서 워낙 중독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게으름에 핸드폰에 중독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좀만 핸드폰을 이렇게 손에 잡기만 해도 제가 알러지 반응을 했어요. 와! 야, 너 중독돼! 너 그럼 어떡해!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한테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것 때문에 더 이제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중독을 많이 돕고 많이 연구해 본 결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중독 세미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실수는 뭔지 아세요? 집에 가서 야! 네 오늘 내가 중독 강의를 들었는데 야, 핸드폰도 중독이 된대. 야, 그 목사님 딸은 어땠는지 알아? 이렇게 해서 다그칠 확률이 높거든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는 그러려고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중독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중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전에 TV나 만화, 불량식품 어땠어요? 굉장히 많이 먹었죠. 부모님이 걱정할 정도로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죠? 어른이 되고 조금 건강한 생활을 하고 일반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끊어지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러면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내가 중독이었냐? 사실 중독의 개념으로 봐선 중독은 아니었어요. 그냥 많이 하는 것, 푹 빠져서 하는 것 정도였던 거죠.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중독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해서, 그래서 너무 강박적으로 너무 작은 부분에까지 예민하게 대하게 되면 아이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 그럴 수 있지, 조금 심할 수 있지, 조금 더 나갈 수 있지, 아니면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걸 수 있지 라고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중독인지 아닌지는 언제 알 수 있냐? 시간이 조금 지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청소년 때의 중독이 아니다를 판가름 짓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것이 20살이 넘어가고 20대 중반이 지나가면서까지 같은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은 청소년 때의 그런 어려움들이 20대가 넘어가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를 경험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 20%의 그 아이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이후의 예후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큰딸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주말에 예배 드리는 시간 빼고는 신전 떡볶이에서 아침 10시간씩 그 알바를 하고요. 대학교도 잘 다니고 있고요. 지금 영화 하고 싶어가지고 영화도 공부하러 다니고요. 그리고 가끔 필요할 때만 핸드폰을 하고, 웃긴 건 팔짱을 끼고 자기 여동생을 내려다보면서 야, 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1-20% 안에 우리 아이들이 들을 수 있죠. 하지만 아닌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예민하게 해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제가 이때 했던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저는 아이를 보면 무조건 이 생각만 나는 거예요. 이 게으름, 그리고 핸드폰, 요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규정 지을 때 어떻게 규정 지었냐면, 이 아이는 핸드폰에 문제를 가진 이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만나면 늘 무슨 얘기만 했냐면 핸드폰 얘기만 했어요. 아이가 밥 먹으려고 딱 앉으면 야, 오늘은 핸드폰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아침에 학교를 갈 때면 야, 선생님한테 핸드폰 반납하는 거 알지? 그리고 집에서 집으로 이렇게 와서 책가방을 올려고 내려놓으려고 이렇게 딱 하면은 야, 지금부터 핸드폰 반납하고 시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와의 대화의 90% 이상은 다 핸드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잃었던 게 있는데요. 뭘까요? 관계를 잃었습니다.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아이가 요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제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이에 아이의 또 다른 결핍들과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또 어려운 시간들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할 얘기가 많더라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여전히 많이 가고 학교도 안 갈 때가 있지만 그거 이외에도 또 할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요새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는지, 꿈은 뭔지,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떤지와 같은 이야기들을 해나갈 때 그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기분이 좋을 때 핸드폰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 오른손을 들어볼까요? 네모를 한번 이렇게 박스를 그려볼까요? 네, 네모를 됐습니다. 자, 요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이를 양육할 때 아이에게 만약에 어떤 핸드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양육하고 싶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규칙을 명확하게 박스를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너는 11시 이후에는 우린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서로의 합의 가운데서요. 그리고 또 뭐 핸드폰에서 뭐 게임도 이런 것만 하면 좋겠다라는 규칙을 상의 가운데서 정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규칙도 정해놓고요. 또 잘 지켰을 때의 보상도 이야기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박스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는 분명히 11시, 뭐 예를 들어 10시까지 핸드폰을 하기로 약속을 정했는데 오늘을 따라 내 기분이 갑자기 안 좋은 거예요. 그 옆집에 그 순이는 그러니까 순이의 딸, 옆집 딸은 막 매일 공부하는 것 같고 핸드폰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히 10시까지로 규칙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9시가 됐는데 그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잔소리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혼란스럽거든요. 그 규칙을 지키는 게 아이도 어렵지만 부모도 어려워요. 근데 부모가 더 어렵습니다, 사실. 쪼고 싶고 내 맘대로 하고 싶고, 그리고 때로는 풀어놨다가 막 12시까지 하는데도 풀어놨다가 또 언뜻 때는 막 9시까지 땡겨가지고 막 윽박지르고, 이렇게 되면 아이는 혼란스러워서 나중 되면 엄마와 아빠의 비율을 맞추길 포기하고 그냥 제멋대로 하게 됩니다. 박스를 두시고요. 그리고 그 상의에서 박스를 두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벌과 보상을 확실히 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부모님부터 먼저 지키려고 노력해 가시면 아이가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더 극단적인 경우들이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중독에 대한 이론들을 좀 들으시면서 좀 더 개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네, 좋습니다. 이제 중독에 대한 설명을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도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쩌면 자녀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내 배우자, 그리고 내 친척 중에 누구,
내 이웃 중에 누구일 수 있어요. 우리 그 분들을 떠올리고 또 내 자신을 좀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독에 대한 설명들을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중독이 뭘까예요. 맞죠? 우리가 이제 교정시설, 교도소나 아니면 일반 상담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은 그거예요. 중독이 뭡니까?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늘 중독이 이게 무엇인지 또 특징이 뭔지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거거든요.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보조제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보조제. 자, 요거 기억나세요? 예전에 요거 다이소에서 오늘 샀는데요. 자, 우리 기억나세요? 양은 냄비. 자, 이제 제가 좀 목소리 크게 하고 약간 마이크 잠깐 내려놓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독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제 보면은 그 양은 냄비에 보면은 여기서 불을 끄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맞죠? 브루스타에다 예를 들어서 불을 넣고 끄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음식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넘치죠?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넘치나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되죠? 처음에는 막 이렇게 되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다가 불이 더 끓으면 어떻게 되죠? 빵 하고 터져 나와서 안에 있는 게 다 터져 나오죠. 이게 중독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중독 뭐냐? 일단 발동을 걸리면 일단 시작을 하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돼요. 중간에 멈추는 거는 없습니다. 물론 10번 중에 한두 번 또는 100번 중에 뭐 10번, 20번 멈출 수 있죠. 하지만 나중에 몰아서 해요.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끓다가 이게 중간에 멈추지 못하고 뻥 하고 터져서 바깥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끝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독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한번 시작하면 절대 멈추지 못하고 끝까지 가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뭐든지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술을 볼까요? 어떤 사람이 술에 문제가 있어요. 술에 뭐 중독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고민해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이거라고 쳐요. 이 사람이 한 번 술을 한 잔을 꼴깍하고 마셔요. 그러면 절대 한 잔에 멈추는 법이 없는 거예요. 2잔을 먹고요, 3잔을 먹고요, 4잔을 먹고요.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면 집안이 술병이 이렇게 쌓여 있고 토사물이 막 있고 그리고 막 뒤둥글어서 내가 어디인지 여기가 뭔지 하면서 숙취에 괴로워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방 안에서만 마시면 다행이게요. 어쩔 때는 길바닥에 나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음주 운전을 해서 정신을 차려보니 서울에서 운전해서 부산까지 가서 차를 잃어버린 경우들도 있는 거죠. 때로는 여성들을 잘못 이렇게 해서 정신을 차려보니 구치소에 있거나 이렇게 되는 일들까지 있죠. 거기까지 너무 멀어서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 잔 마셨는데 멈추지 못하고 2잔, 3잔, 4잔, 5잔 그래서 뭔가 끝장을 확 한번 벌어지고 또 후회하고 자책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중독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떤 것들이 중독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중독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마약,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담배, 네, 좋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도박,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흔히 많이 들죠. 근데 다시 역으로 돌아갈게요.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자, 이 양은 냄비의 이 예화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은 냄비가 있는데 한 번 시작하면 달달달달 거리다가 멈추지 못하고 뻥 하고 터지는 일이 단순히 술, 도박, 마약만 있나요?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뭐 누구도 있겠지만 내 삶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무엇이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핸드폰 볼까요? 핸드폰 화장실에 들어가서 갖고 들어갔어요. 하고 들어가는 순간 그냥 시간이 훅 가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짧은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빡 이렇게 넘기게 하는 그런 영상들이 유행이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마치 술 한 잔 마시면 두 잔 마시고 두 잔 마시면 세 잔 먹고 싶게 만드는 것처럼, 마치 그 영상 하나 보면 두 번째 보게 하고 세 번째 보게 하는, 마치 술잔을 꼴깍꼴깍 넘기는 것 같이 똑같은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죄책감 있죠. 내가 핸드폰만 한번 잡으면 그 짧은 영상들을 20분 30분 때로는 1시간씩 이렇게 막 보는 분들 있잖아요. 자, 이제 이게 사실 그 똑같은 원리예요.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는 술을 꼴깍꼴깍 마시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박도 마찬가지죠. 도박 요새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정말 많이 하잖아요. 이것을 한번 이제 하게 땡기고 뭔가 누르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곧바로 결과가 나와요. 이게 한 잔입니다. 이게 한 잔이에요. 그럼 두 번째 결과가 나오면 두 번째 효과를 봐야 돼요. 두 번째도 누릅니다. 두 번째 또 꼴깍 마시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돈을 다 잃을 때까지, 많이 잃을 때까지, 누군가 말려야 할 때까지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약물이나 마약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자, 조금 이게 중독인가 아닌가, 이게 정말 긴가 아닌가 싶은 몇 가지 얘기해 볼까요? 자, 코인 또는 주식,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그건 뭐 제가 거기에 대한 윤리적인 부분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똑같은 프로세스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원리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한번 넣었는데 그 다음에 돈을 뭐 따거나 잃거나 하면은 또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고 네 번째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주식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립적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을 마치 술잔을 꼴깍꼴깍 마시는 것처럼 그것을 한 번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더 놓고 더 놓고 더 놓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외도나 성도 사실 같은 파트예요. 한 번 이렇게 외도나 또는 여성 성 문제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럼 그게 한 잔을 꼴깍 하고 마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찾거나 또 두 번째 만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양상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핸드폰으로 만나고 채팅으로 만나고 동네 아는 사람으로 만나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양상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한 잔 한 잔을 꼴깍꼴깍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외도가요 단순히 습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마치 술을 마시듯이 그것의 짜릿함을 꼴깍꼴깍 마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면 두 번째 걸리고, 두 번째 걸리면 세 번째 하고, 그리고 네 번째 막 다섯 번째 막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런 원리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사업을 연쇄적으로 벌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거를 동네에 꼭 한 분씩 있고 때로는 우리 가족 중에 또는 내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사업을 연쇄적으로. 사실 돈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돈만큼. 모든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물질에 대한 욕구입니다. 돈으로 성도 사고 또 약도 사고 도박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돈에 대한 중독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돈을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짜릿함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국가 지원 사업들을 이제 상담하면서 몇 번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매번 뭐 교회에서 오는 사례비 뭐 몇백 이렇게 조금씩 받으면서 생활하고 또 아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이렇게 사는데, 국가 지원 사업을 하니까 막 4,600만 원이 한꺼번에 확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로 막 옆에 사람들 보니까 돈을 엄청 불려서 막 몇십억으로 만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그라운드에서 몇 년을 보내면서 느낀 게, 야, 돈이 진짜 강력하구나. 여기에 정신이 횟가닥 할 수 있구나. 그 사람은 한 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업으로 1,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10억을 벌었다고 쳐요. 이거보다 더 큰 배당이 어디 있습니까? 확 하는 거예요. 그럼 1초 만약에 해가지고 또 사업을 잘 안 됐죠. 그러면 첫 번째 땄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돈을 다 땡겨가지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망하죠. 그럼 또 다시 시작하고,
평생 망하더라도 여기에 한번 걸리면 계속해서 하게 돼 있어요. 왜냐? 첫 번째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시작하면, 첫 번째 잔이 시작하면 불이 한번 붙으면 다그닥거리면서 뚜껑이 열리고 안에 내용분을 다 쏟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그냥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 뭐냐면 분노. 가장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분노 어떻죠? 보통 부부간에, 자녀간에 못마땅한 마음이 있어요. 그죠? 내 마음에 절대 표현을 안 해요, 겉으로. 근데 내 마음속에는 못마땅한 마음이 있어요. 아, 못마땅하다. 우리 자녀, 아, 이거 핸드폰 늦게까지 하는 거 못마땅한데, 아, 우리 남편 이거, 아, 주말 되면은 가족들이랑 같이 안 놀아주고, 아, 자기 일만 하고 취미생활 하는 거 못마땅한데, 아, 우리 배우자 나 존중해주지 않고 내가 돈 벌어주는 거에 대해서 나 어깨 이렇게 으쓱하게 해주지 않는데 내가 못마땅한데, 아, 옆에 집은 이렇게 하는데 나 못마땅한데,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첫 잔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못마땅한 마음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참고 있을 수 있나요? 결국엔 한마디 합니다. 결국엔 한마디 해요. 그럼 한마디 하면 한마디로 멈추나요? 반드시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네 번째에서 나중 되면 어떻게 하죠? 뻥 하고 싸우는 거예요. 뻥 하고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난장판이 돼서 각방을 쓰든 어려움을 겪든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그냥 단순히 부부싸움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라 때로는 폭언으로, 때로는 폭력으로, 때로는 자녀에게 그것이 넘어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마치 술에 매여 있는 사람이 술병이 잔뜩 쌓여가지고 토사물이 가득한 방에서 누워서 뒹굴듯이 분노로 가득한 사람이 터져서 온 집안을 쑥대밭 만드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저는 분노에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착해 보이죠. 그리고 부잣집 막내 아들 같고 곱상하게 자란. 그런데 이상하게 저도 몰랐는데 분노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가면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 아래쪽에 이렇게 콕 들어가 있어요. 왜 들어가 있냐? 신혼 때 아내는 일을 하고 저는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요리를 안 해놨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냉장고를 발로 빡 차고 나갔어요.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거기 이렇게 폭 들어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후회가 되더라고요.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밥을 먹는데 이제 아내가 또 이제 저에게 말하는 게 좀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제가 밥상을 이렇게 달달달달 참아야지 달달달 하다가 아까 뭐라 그랬죠? 한번 하면은 절대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상을 냅다 엎었습니다. 그래서 막 반찬이랑 다 나동그라지고 저도 깜짝 놀랐죠. 아니 나처럼 착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화나서 나간 게 아니라 민망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집을 뛰쳐나갔었습니다. 저희 세탁 뭐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탁을 하라 그래서 왜 세탁 안 해놨냐? 특히 모르겠어요. 다른 집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은 색깔별로 두지 않으면 정말 뭐라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날도 빨간색과 또 까만색, 흰색을 다 섞어가지고 한 번에 이제 빨래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러면 어떠냐고 하면서 하나씩 보이면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색깔이 먹은 것 같지도 않은데 막 이거 색깔 까맣게 돼가지고 못 입는다 그래가지고 그거 제가 또 다 끄집어내가지고 밖에다 확 집어던지고 또 민망해서 뛰쳐나가곤 했습니다. 항상 시작은 못마땅한 마음이더라고요. 은근히 제 마음속에 못마땅한 마음이 있고요. 제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물론 제가 회복의 도구들을 쓰고 나서는 빼고요. 그 이전에 못마땅한 마음을 갖고 나서 아내에게 표정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뭔가 웩하지 않은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10번 중에 한두 번은 있지만 한두 번 있더라도 나중에 세 번째 그걸 다 몰아가지고 빡 이렇게 터뜨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분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물론 신학교 가고 또 여러 책들과 특히 인간론에 대한 공부들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그거였어요. 이것도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는구나.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는구나.
라는 거. 네, 사실 여기 제가 대본에는 이 멈추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되지 않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 이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남편이 이렇게 웩 해가지고 화를 내는 것에 대해 이해 안 될 수 있죠. 그죠? 우리 아내가 왜 이렇게 잔소리를 갑자기 하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중간에 꼭 멈추지를 않아요. 좀 멈춰주면 좋겠는데 끝까지 가요. 우리 그 아이가 한번 시작하면 핸드폰을 멈추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거랑 비슷해요. 완전 다른 예시긴 하지만 느낌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가다가 길을 가거나 아니면 차를 타거나 이러다가 화장실이 급해져 본 적 있으세요?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막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제 화장실만 생각하게 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처음에 어떻죠? 화장실 갈까? 이거 좀 배가 살살 아픈 것 같은데 로 시작해요. 그죠? 그러다 이게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점점. 그러다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 어떻죠? 그 어느 누구도 이거를 멈출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가야 돼요. 결국은 화장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뭔가 멈춘다는 거, 그 중간에 막 정신이 없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화장실을 찾는 사람을 왜 저런가 하고 이해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건 그냥 화장실 급한 거예요. 이거랑 유사합니다. 분노로 정신을 잃어버리고 집안을 쑥대밭 만드는 그 사람을 이해가 안 되잖아요. 평소에 그렇게 착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평소에 그렇게 나에게 자상하던 엄마가 그 핸드폰 때문에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하던 아이가 핸드폰만 잡으면 왜 제정신이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한번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끝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 중간에 급할 때는 정신을 잃어버리거든요.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 겁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특별히 여자분들, 네, 여자 성도님들, 네, 드라마를 얘기를 해볼까요? 네, 드라마를 1부부터 52부작까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난리예요. 막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단 시작을 했어요. 1편을. 남들이 너무 재밌다 그래서 2편을 보고 3편을 보고 23편을 보고 4편을 보고 막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며칠 뒤면 끝나요. 몇 주 뒤면 끝나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막바지에 그 이야기를 이제 보려고 이제 막 해서 앉아서 자리에 앉아서 보려고 하는데 남편이 여보 나가서 산책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랑 나가서 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얼마나 미워요. 예. 이 남자가 왜 이러나.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어떻죠? 그 드라마를 보는 아내가 이해가 되지 않겠죠. 이렇게 소중한 나와의 시간을 버린단 말이야? 내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자존심이 상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거든요. 끝까지 달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퀴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시작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술 깨고 만나는 거예요. 다른 답이 없습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다음 날이 돼서 만나는 거예요. 게임 끝나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어머님들 아이 한창 핸드폰 하고 있는 애 코드 뽑아가지고 그럼 아이 어떻죠? 막 쑥대밭을 하면서 난리를 피죠. 사실 그게 아니라 끝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끝나고 맑은 마음일 때 화장실 가고 싶지 않을 때 드라마 52부작 끝났을 때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급한 경우 있어요. 급한 경우는 강제로라도 해야 돼요. 얘가 막 약을 해요. 주사로 약을 해요. 근데 강제로 해야죠. 또 술 먹다가 장치로 들어가서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라서요. 그러면 끄집어내서 나와야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끝나고 나서 차분할 때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본정신이 들어왔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시 혹시 자녀분들 계시나요? 자녀분들도 부모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가 지금 너무 화가 나셨다. 끝나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나고 그게 신상에 이롭습니다. 큰일 납니다. 나중에.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갈까요? 조금 더 한 단계만 더 들어갈게요. 자,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는가?
왜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지? 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욕구들과 본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인정에 대한 욕구들이 있죠. 누구나 안전에 대한 욕구, 또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또 육체적인 욕구들도 있어요. 흔히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하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뭐 음식에 대한 욕구 또는 뭐 인정에 대한 욕구, 또 성에 대한 욕구로 이런 것들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욕구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교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욕구들이 과도하게 커짐으로써 나중에 병적인 욕구가 따로 생기게 돼요. 이거를 중독 쪽에서는 갈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갈망감. 그래서 마약 중독 쪽에 대한 다큐들을 보면 나 갈망감 때문에 미치겠어요 막 이렇게 하는 다큐들이 있거든요. 그 갈망감입니다. 한번 시작하니까 멈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병적인 욕구인 갈망감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이게 한번 생기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들고 다닌다는 건, 갈망이 있다는 건 뭐냐면 마치 그 휘발유통을 계속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그 영역에 건드려지면 확 터지고 건드려지면 터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갈망감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핸드폰으로 도박에 관련된 뭔가를 딱 한 번 시작하면 이 갈망의 불이 확 붙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술에 대한 갈망감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술을 한 잔 딱 마시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종류는 다 다르죠. 근데 어떤 것이든 이 갈망감이 꽂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꽂히면 이것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어떤 영역에서 갈망감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 영역에서 나는 한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갈망감이 꽂히는 게 아니라 갈망감은 그 모든 문제들로 다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차로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인터넷,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술과 도박, 이렇게 어떤 사람은 술과 도박, 여자 뭐 이렇게도 이렇게 여러 개가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망감이 생겼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한다 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그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갈망감이에요. 갈망감. 두 번째 특징은 좀 용어가 조금 약간 이상하긴 한데 미친 정신 뭐 이런 표현들을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insanity라는 영어로 표현을 쓰고 그 멘탈 트위스트라 그래서 머리가 꼬이는 현상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 정신 요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퀴즈 잘 맞춰보세요. 한 번 시작하면 한 번 시작해서 멈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예화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불이 이제 붙어가지고 막 밑에서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달달달달달 해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땅 하고 빵 터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네, 불을 꺼야 되죠. 하나 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불을 꺼야죠. 그죠? 불을 안 붙이는 게 답이죠. 근데요, 이제 중독의 두 번째 특징이 잘 들어보세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여기에 꽂힌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불을 계속해서 틀게 돼요. 자, 이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뭐 불나진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요게 토치거든요. 불 이렇게 하면 딱 나는 그 작은 라이터예요. 저는 담배는 안 핍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불이 나오긴 나와요. 라이터처럼. 자, 보세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불이 쫙 터져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가 끓어서 터져 나오는 이유가 누군가가 불을 딱 하고 붙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해결책은 굉장히 단순해요. 불을 안 붙이면 되잖아요. 그죠? 불을 안 붙이면 돼요. 너무 쉽습니다. 근데요, 이 딸깍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머리에 각인이 되잖아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버.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술 문제가 있으신데 난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집에 가서 다큐로 의사 선생님들이 관련된 영상 다 찾아보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연세대학교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에게 은퇴하신 의사 선생님에게 전화하셔서 실제 이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머리가 한번 어떤 부분에 각인이 되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뇌과학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의 머리에 이제 신경을 전달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때 도파민들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뭔가 짜릿한 것을 딱 할 때 도파민이 팍 하고 나와서 이쪽으로 신경을 전달하는 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때 한 번에 빡 하고 기억이 새겨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의식 속에 있을 때도 있는데 때로는 무의식으로 내려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있죠. 난 지금 하고 싶지 않아. 나 술 끊었어. 나 도박 끊었어. 나 여자 생각 더 이상 나지 않는데, 막 야동 이런 거 안 보는데, 나 이상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또 시작해요. 왜 그래요? 각인이 된 거예요. 이미 내가 망가진 거예요. 이 탈각하는 게 뭐냐? 이 생각이에요. 탈각. 불을 붙이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이 불이 푹 탁 하고 붙여지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해하면 사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나는 술을 마시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당사자라면 그렇고 내 남편이나 배우자, 아내라고 쳐요. 나 술을 안 마시겠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진심 같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땅을 치면서 진짜 마시면 병원에서 큰일 난다고 이야기해서 정말 자신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느 날 또 술을 마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머리에 각인돼 있어요. 그 순간에는 윤리가 없습니다. 머리는 좋은 거예요. 이거 해야 나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첫 잔을 듭니다. 첫 잔 들면 어떻게 되죠? 1하면 두 번째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잔, 네 번째 잔 끝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금 열심히 내가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첫 잔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여자 문제 반복해서 일으키시는 분들 있죠. 비슷한 원리입니다. 한 번 여자와 관계에서의 그 짜릿함이 딱 생기잖아요. 그게 뭐 로맨스든 뭐 그 외의 관계든 짜릿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각인이 되고 이후에 또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잔을 탁 하고 찾게 되면 두 번째 잔을 마시고 세 번째 잔을 마시고 네 번째 잔, 다섯 번째 잔을 마셔서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안 한다고 각서도 쓰고 그리고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다짐도 했는데 다시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절대 분노 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 절대 분노하지 말아야지, 더 이상 이렇게 좀 못난 모습 보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내 못마땅한 생각이 각인돼 있고 그것이 탈칵하고 건드려지는 거예요. 투자는 어떨까요? 사업은 어떨까요? 도박은요? 약물은요?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비유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칩시다. 근데 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지금 뭔가 좀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40일 작정 다이어트를 이제 하는 거예요.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난 이제 뭐만 하고 시간에 먹고 안 먹고 뭐는 하면서 칼로리를 조절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좋아요. 안 먹는다고 쳐요. 아니면 그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가는데 대부분 실패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패하는 이유 중에 뭐죠? 길 가다가 갑자기 짜장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길 가다가 예전에 먹었던 막 비빔국수에 이렇게 고기 해가지고 막 먹었던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얘기하는데 눈앞에서 누군가 먹는 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막 식구들과 이렇게 먹었던 그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면 어떻죠? 몇 번은 참아요. 좋아요. 몇 번은 참아요. 근데 결국엔 넘어가게 됩니다. 다이어트는 간혹 참는 분들도 있죠. 근데 때로는 음식의 문제가 정말 중독적으로 있으신 분이나 도박이나 분노나 술이나 외도나 투자나 사업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는 그 누군가라면 반드시 재발합니다. 반드시 재발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재발해요.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세스를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이 머릿속에서 도대체 어떤 프로세스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는가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이 머릿속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한번 각인이 되면 이 머리는 어쨌든 내 마음으로 안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머리는 나를 틀어서 이걸 하게 해야 되거든요. 두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합리화를 하게 해요. 야, 남들도 다 먹잖아. 나 1년 동안 술 한 방울도 안 마셨잖아. 나 분노 이 정도는 내야지 아이가 정신을 차리게 만들지. 여자 남들도 다 왜 해. 다 사람 만나. 그리고 나 밤에 막 영상 보고 그리고 막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데 뭐 남들도 다 이렇게 하잖아. 나 오늘 수고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합리화를 해요. 합리화는요, 대표적으로 내 머리가 나를 하게 만들려고 내 머리를 트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가끔 경험담 중에 이런 경험담이 있거든요.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편의점에서 술병 앞에 꺼내고 있더라고요. 일리 있는 얘기예요. 하도 술을 먹고 싶으니까 무의식적으로 짚고, 무의식적으로 먹고, 무의식적으로 땡기고, 무의식적으로 보고, 만나고, 연락하고,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결론적으로는 결국 생각에 각인이 되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국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한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해요. 왜냐하면 갈망 때문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시작하지 말아야 돼요. 시작하지 않으면 그냥 모든 게 끝나요. 근데 시작을 하죠. 왜냐? 머리에 각인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우리는 분노에, 외도에, 술에, 도박에, 때로는 자살 충동과 자해에도 때로는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뭔가의 반복적인 거에 짜릿함을 느끼게 되고 여기에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자, 첫 번째는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첫 번째 깨달으는 거는 그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이것을 끊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 필요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를 많은 뭐 신학적 용어 또는 신앙적 용어 또는 뭐 심리학적 용어 많이 쓸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그 어떠한 힘으로도 이거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처절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답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볼까요? 생각에 각인이 돼서 예를 들어 이것을 내 힘으로 끊지 못하는 건데 사실은 그런데 내가 이걸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바둥거리면서 노력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거기서 해결책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안에 이것을 끊을 힘이 없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12단계, 12단계의 첫 번째가 이거예요. 나는 도박에, 여자에, 성에, 자살 충동에, 자해 충동에, 사업 충동에, 또 뭐 마약에 나는 무력하며 내 삶을 조절할 수 없음을 시인하게 되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처절하게 내 마음속에서부터 인정이 될 때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누군가의 중독자가 있어요. 중독 이슈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앞부분에 하시고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내 남편 이거 자신의 힘으로 끊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우리 자녀가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온전히 우리 안에 끊을 힘은 우리 안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중보기도해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거든요. 자, 퀴즈. 자, 내 안에 힘이 없어요. 내 안에 힘이 없어요. 그러면 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받아서 쓰는 거예요. 맞아요. 내 안에 힘이 없으니까 바깥에서 받아서 쓰는 거죠. 맞나요? 받아 쓰는 거예요. 자, 이제 역사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중독자들이 이 시대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뭐 1900년대, 800년대도 계속 있었겠죠. 그런데 아주 옛날에는 막 아주 좀 비인간적으로 막 그렇게 대했어요. 그런데 1930년대에 의미 있는 사건 하나가 생겨요.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일대에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는 예수님께 인생을 드렸어요. 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요. 예수님께 인생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그런데 중독에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왜 나는 이럴까? 왜 내 삶이 변하지 않을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옥스퍼드 대학 중심으로 해서 대학가의 지성인들이었거든요. 이분들이 왜 내가 이렇게 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 가운데 그들이 깨달았던 건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드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힘을 받아 쓰는 법을 몰랐구나, 하지 않았구나, 할 수 없었구나 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몇 가지 원리들을 발견해서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는 원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험하고 노력하고 계속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가운데서 많은 중독자들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힘이 없는 걸 인정하고 힘을 받아다 쓰다 보니까 그 중독이 끊어지게 되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유명한 한 예화가 있는데요. 심리학의 유명한 심리학자들 중에 칼 융이 있어요. 프로이트와 양대 산맥인 칼 융에게 알코올 중독자가 갔어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칼 융에게 나 좀 고쳐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칼 융이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케이스를 단 한 명도 고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기 옥스퍼드 그룹에 가서 하는 신앙 공동체 가서 고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실제 그 사람이 그곳에 가서 중독을 끊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쪽에서 옥스퍼드 그룹과 좀 별개로 알코올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좀 끊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왔거든요. 공동체가. 그게 알코올릭 어노니머스라고 해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라는 유명한 AA라는 모임이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이 원리들을 12개로 만들었어요. 그게 유명한 12단계라는 프로그램입니다. 12단계 1단계는 이거예요. 나는 알코올에 무력하며 내 삶을 조절할 수 없음을 시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스텝, 이 12단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드리고 성령 하나님에게 인생을 매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지혜와 힘을 받아서 쓰는 프로그램이 바로 12단계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 상담이나 또는 정신과나 또 이런 쪽에서 많이 가져다 써서 자꾸 이 신에 대한 부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자꾸 이렇게 축소시키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기독교 쪽에서 여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드린 자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으로 복원해서 다시금 12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힘이 없어요. 힘을 가져다 써야 돼요. 힘을 어떻게 가져다 써야 됩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갔던 나의 인생은 실패했다는 것에 대한 처절한 인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진 성령 하나님에게 날마다 내 인생을 드리고 그분의 뜻을 인생을 드리고 문제를 드려 그분의 지혜와 힘을 받아서 날마다 살아가는 이것만으로 살아감으로 회복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힘을 받아 날마다 쓰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중독은 영적인 프로그램 이외에는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신자를 대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비신자들 얼마나 어렵겠어요. 난 하나님 너무 싫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만 생각하면 예전에 막 교회 다녔는데 나 학대했던 막 그런 사람들 자꾸 생각나고 너무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들을 구하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할 때의 지혜들을 발휘했던 건 뭐냐면 바로 중간 다리를 만들자는 거예요. 뭐냐?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에게 인생을 드리지 못했을지언정, 성령님과 매일 연결돼서 살아가지 못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드리고
매일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글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에 초청해서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 중보하고, 그런 공동체 가운데 함께함으로 그들이 간접적으로 그들로부터 힘을 받아 끊어지거나 줄게 되는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거기서 이제 더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에게로 갑시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읍시다. 이제는 성령님께 인생을 드립시다. 날마다 드립시다라고 나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성령님과 접붙여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구성원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구성원들이 날마다 무력함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그곳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앉아만 있어도 힘을 받는다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죽을 때까지 절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중독의 완치는 없습니다. 하루하루 힘을 받아 살아가는 것 이외에는 완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간다면 죽을 때까지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분노 문제로 인해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제 큰딸에게 실수를 몇 번 했어요. 아이에게 매를 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아이가 등치가 커가지고 이제 더 이상 매를 들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선포했어요. 얘야,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매를 들지 않을게. 그리고 또 이게 한 해 정도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 마음 안에 못마땅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막 그것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 아이에게 이제 못마땅한 마음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매를 들었던 그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저를 향해서 그 소파가 있는데 그 소파에 벽에 붙어가지고 벽에 딱 붙어가지고 저를 향해서 아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긴가 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맞아도 좋은데 손에 있는 몽둥이만 바꿔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 손에 몽둥이가 뭐가 있었냐면 그 빨래거리 같은 거 있잖아요. 쇠로 된 거, 그 긴 거, 그게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걸 집어들었는데 그 긴 걸 들고서 휘두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가 너무 깜짝 놀랐고 저도 놀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다른 걸로 이렇게 아이를 했습니다. 빗자루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한 15년, 제가 정말 내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한 10년, 15년 이상 지났던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건 이거예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 욕실에 앉아서 제가 우는 소리가 바깥으로 들릴까봐 욕실에 물을 틀어놓고 그 안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이가 막 뛰놀고 있고 그리고 아내가 요리를 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욕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펑펑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안 돼요.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곳에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인생, 내 문제 다 당신께 드립니다.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도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맡기고 문제를 맡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맡겼으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이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세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다 맡겼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세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다 맡겼으니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시는 지혜와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설거지 좀 하고 또 빨래하고 그리고 조금씩 유튜브도 하고 책도 쓰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분노가 확 끊어지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이후에 주기가 점점 더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큰딸이 저에게 밥을 먹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아빠 옛날에 얼음이었고 분노쟁이였잖아. 너 무슨 일이 생겼길래 이렇게 달라진 거야? 저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주고 있단다. 딸아, 내가 옛날에 혈기로 인해 너에게 그렇게 했던 거 미안해. 우리 하나님이 이제 나를 지켜줄 거기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쓸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결론이 뭘까요? 중독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대해, 문제에 대해, 남편에 대해, 아내에 대해, 자녀에 대해 결론은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 성령님의 힘을 구하며 살아갈 때만이 우리 인생에 해답이 있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